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모킹건에서 미녀 소아정신과 의사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다 아시지만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정연경입니다. 같이 우리 촬영 몇 번 했잖아요. 네. 너무 예쁘셔갖고 제가 저희 작가님한테 얼음공주 같다고 네. 어쩜 저렇게 예쁘고 의사고 모든 엄마들이 원하는 딸의 그 이상 아니냐고 되게 부러워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KBS 스모킹건에는 출연을 하시게 된 거예요?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홍보업체들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 간호사 분한테 이제 중간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은 좀 조절을 직접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간호사 분께서 오시더니 원장님 네. 이거는 네. 홍보업체 아닌 것 같다고 꼭 직접 한번 연락을 드려보시라 이렇게 네. 말씀을 주시길래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정말 기쁘고도 뭐 좋은 경험이죠. 그 출연을 하시기 전과 후가 혹시 뭐 달라지신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네. 누구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고 친정 식구들이고 아무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랬는데 다들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 맞냐고. 왜 연락을 안 줬냐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구나 그때 알았고. 또 미모가 또 있습니다. 너무 출중하시니까 이게 미스카리아 분께서 그러시니까 너무 부담스럽어요. 25년째 미스코리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소아과를 하시잖아요. 혹시 뭐 그럼 뭐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나서 노인 정신의학이든 소아정신의학이든 이렇게 분과 전문의를 따는데요. 제가 또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뇌가 성장하는 게 너무 예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키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아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산후도우미를 할까 이런 생각이 할 만큼 아기를 좋아하고 밤에 깨서 막 수유하고 이런 걸 별로 안 힘들어하거든요. 아이들을 한 번도 혼낸 적 없으신가요? 너무 많이 혼내죠. 너무 많이 혼내죠. 사랑의 너무 많이 훈육이죠.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아이들이 갈까 궁금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네.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면 네. 아주 뭐 힘든 금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이 너무 양육을 힘들어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좀 반수는 네. 이미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나의 지금 뇌 상태 그리고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저 점검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뭐 위클래스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런 데 대한 거부감이 정말 전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런 점검을 가끔 해주나요? 이게 자기 자식은 정말 몰라요. 우리가 우리 마음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렇구나. 아이들한테 결국 저는 그냥 엄마일 뿐이니까. 보통 남편분한테 그러면은 야, 나 치료하려고 하지 마. 뭐 이런 에피소드 없었어요? 남편 제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대화도 없습니다. 현실 부부입니다. 지금 병원이 강남 쪽에 있다고 네네. 들었는데 진료받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오는 건 뭐예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ADHD 아이들 네. 이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원은 영유아도 굉장히 많이 와요. 만 2, 3세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발달이 조금 느린 경우 그러니까 말이 느리거나 아니면 조금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말은 너무 잘하고 이러는데 밤에 너무 잠을 안 자고 기질적으로 엄마한테 너무 이렇게 앵긴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안고 오시는 어머님들이 또 계시고요. 이제 중고등학생들 친구들 경우에는 사실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갈등 또 또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그땐 친구가 1번이니까.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그냥 요즘에는 장난말로도 야, 나 ADHD인 것 같아. 제가 좀 분주하면 야, 너 ADHD 검사해봐. 뭐 이런 장난을 해요. 네네네. 기준점? 뭐 이런 건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커가면서
전두엽이 점점 성숙을 하면서 네.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커지거든요. 근데 ADHD는 뭐냐면은 뇌가 늦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래들보다 좀 더 아가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래보다 느리면 ADHD 진단 기준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진단 기준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맞다고 해서 무조건 ADHD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쓰고 있는 어휘, 내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있나, 반응 속도, 앉아있는 자세,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한간에 네. ADHD 그거를 안 받았는데도 조금 더 앉아있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법을 해주고 싶어서 엄마들이 네네. 그 약을 먹인다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럼 그게 좋대? 뭐 이러면서 약간 아. 쏠깃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마 소아정신과 의사들이라면 전부 다 이걸 해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음에 불이 끓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이거든요. 이미 ADHD가 아닌 아이들은 머릿속에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요. 근데 그게 충분히 있는 아이들한테 약을 써서 추가적으로 제공해주면 넘치죠. 그래서 그냥 부작용만 더 생길 뿐이에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커요. 그걸 먹어서 더 집중이 잘 된다? 아니요. 더 초조해지고 더 감정 조절이 어렵고 그다음에 때로는 환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아마도 이런 또 오해들이 생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DHD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막 많이 흥분하고 날뛰고 이런 애들이 ADHD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성숙할수록 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쟤는 ADHD 아닌데 약을 먹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은 ADHD가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아이가 ADHD 이제 진단을 받았다. 네.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꼭 고쳐야 되나? 저는 거기서부터 의문이 좀 있긴 해요. ADHD라는 게 그 어떤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뭐 꼭 치유를 해야 되는 수단인가? 저는 어떨 때 치료를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ADHD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훼손이 될 때 계속 지적을 받아서 나는 원래 못하는 쟁이야. 나는 원래 한 페이지밖에 못 풀어. 이런 게 생활 습관이 될 때 이런 것들은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듬어주는 용도, 그냥 약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의 역할은 이것을 예쁘게 다듬어준다. 이런 역할입니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ADHD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되게 네. 그런 게 천재성이 있다고 좀 그러면요. 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트도 있고요. 그런 매력들을 다 없앨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성인 ADHD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가 다른 거예요? 성인 ADHD는 맨날 지각하고 아니면 욱해가지고 누구랑 싸우고 다니고 이러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화가 되면서 참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고 속으로만 계속 뭐 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의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일례로 아주 능력이 좋은 이렇게 이 여의도권의 증권맨이셨죠. 네. 그랬는데 이 인센티브에서 항상 좀 점수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울해서 오셨는데 네. 뵀더니 이런 과거력이나 아니면 말씀하실 때의 어떤 모습들이나 뵀더니 이게 좀 성인 ADHD가 아닌가 싶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약물을 처방받고 나서 실적이 1위가 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저한테 있네요. 크게 감사하다고 그랬던 그렇구나. 게 있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런 단어는 최근에 나온 단어고 예전에는 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틱은 ADHD랑 공존 질환율 같이 있을 확률은 높지만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에요. 한 7, 8살 때 특히나 좀 많이 들었는데 눈 깜빡이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심한 친구들은 이렇게 맞아. 한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가끔 띡띡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뇌가 20살까지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서 약간 성장통처럼 운동 이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사춘기 이전에 보통은 소거가 돼요.
아. 그리고 소아정신과 같은 경우에 음. 성인들은 우울증일 때 대표적으로 병원을 네. 찾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우울하다는 걸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우울증은 어떤 식으로 많이 드러나냐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좀 아무튼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아프다고 많이 해요. 아프다. 예,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거. 아니요. 몸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요? 네,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계속 배가 아프고 머리가 오. 아프고 토하고 소화 못 시키고 오. 그래서 병원들을 다 다녀보면 문제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별것 아닌 문제인데 아이가 맨날 학교를 못 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신 건강도 확인해야 될 때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뇌라는 게 이 몸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뇌가 손상이 되면 몸이 굉장히 체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다, 뭐 그렇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 약간 우울증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우울증, 중고등학교 우울증의 대표적인 또 증상 중에 하나가 급격한 성적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뇌의 병인데요. 이 뇌가 쉽게 말해서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렇구나. 기능을 못해요. 멍해져요, 정말로. 우울증에 걸리면 IQ 검사를 해봐도 자기 원래 지능보다도 많이 낮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이 잘 안 되고 사지선다해서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걸로 또 결과적으로 또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구나. 예. 흔히 말해서 이제 ADHD의 그냥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뭐 ADHD는 대표적으로 음. 생물학적인 원인,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소,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니라 뇌에 타고난 어떤 체질 같은 거라는 게 정설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적인 치료 기법도 이제 약물 치료가 있겠고 또 뇌파를 이용한 뉴로 피드백 이런 치료들도 있어요. 좋겠어요. 그러면 공황장애는 왜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자극들이 뇌에 입력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머리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긴장을 하고 도망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좀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지를 제거를 할 걸 제거하고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 필터링 시스템이 뭐 노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원래 체질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위협으로 오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근두근거리고 그다음에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땀이 나고, 땀이 나고. 숨이 차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가 확 됐어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사는 건 절대적인 필요성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보니까. 어렵죠. 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받되 얼마큼 이걸 잘 좀 흥미롭게 받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 그거는 네. 불가능하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 성취도 점점 높아지기도 해요. 좀 더 잘해야겠다. 좀 더 맞아요.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해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없애야겠다는 그 생각은 일종의 강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도달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들어온 스트레스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게 정신과에서 도와드려야 될 목적이면서 그것이 또 개인적으로도 다들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녀노소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뻔해서 그렇지만 뻔한 게 정말 정답입니다. 운동이에요. 이게 신체를 단련을 한다는 게 뇌를 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도 늦게 오고요. 그래서 뭐 자녀들 이렇게 사교육을 시킬 때도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운동에 약간 목숨을 많이 걸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혹시 보통 이제 강남에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학업 스트레스는 사실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그렇죠. 시골이든 다 학업 스트레스는 항상 있는 것인데요. 이제 강남권의 경우에는 뛰어난 아이들도 분명히 꽤 많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파생돼서 굉장히 많죠.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긴 해요. 선행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라면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어울려요. 근데 하다 보면 때로는 속도 조절을 조금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본인이.
아이들이 아이들보다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네. 더 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 우리 부부가 다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넌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이런 경우도 맞아요. 분명히 생기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좌절에 너무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에 민감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엄마들이 이제 이런 학원 안 다녀도 돼. 이제 그만해. 이래도 옆에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등 들어가고 고등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뭔가 틀리고 낙오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절박하게 싫어하는 심정 이런 것은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요소가 이 아이들의 선행을 지금 끌어나가고 있는지 이 아이의 지능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인지 어떤 학습을 계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강남이니까 네. 같이 뭐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런 어머님들은요 소아정신과에 안 오세요. 왜냐면 오면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오세요. 근데 하다가 꺾이는 경우 그냥 이제 다 놓아버리고 안 하겠다고. 그럼 그제서야 다시금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오실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먼저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엄마가 먼저 편안해져야 될 것 같아. 아니, 제가 예를 들자면은 큰애 같은 경우는 첫애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막 시키고 싶어서 한 1년 정도 선행을 좀 시켰었어요. 부쩍 따라왔었어요. 이제 뭐 사실 강남권에서는 1년 빠르게 하는 건 그냥 예습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죠. 선행이 아니라. 그 네네. 정도? 근데 이제 둘째를 선행을 했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한번 학교에 오시라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너무 싫어요. 연락 우리 받아봐서 아이가- 압니다. 네.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나요? 네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아이는 선행을 안 시켰으면 좋겠대요. 제가 선행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 학기? 뭐 1년 이 정도 선행을 한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얘가 수업 시간에 할 때 자기가 다 했던 거라 난 저거 알아. 그러면서 열심히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 정말 다 다른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큰애한테 왜냐면 먹혔는데. 예, 이게 약간 불안도가 높고 그런 친구들은 약간의 선행을 하고 가야 안심을 하고 들어요. 처음 낯설게 받아들이면 깜짝 놀라서 나만 모르네? 친구들은 왜 대답하고 있지? 그래서 더 긴장해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약간 선행을 해주는 게 좋고 내가 이걸 들었다고 나는 이건 다 아는 거야. 이런 성격들은 선행을 조금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요즘에 또 가장 저도 문제되는 게 핸드폰이에요. 예. 핸드폰은 또 언제쯤 주는 게 적당한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자기 자녀들한테는 뭐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 안 줬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최대한 늦게 주고 준다고 했을 때도 최대한 그 시간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부터라도 있어야 돼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어른들은 이제 핸드폰을 많이 했을 때 어른들도 뭐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어른들은 하면은 그냥 시간만 낭비를 했다면 아이들은 20살까지 계속 뇌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 뇌가 예쁘게 성장시킬 만한 싹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금단 올 것 같아. 없습니다. 우리 네. 핸드폰 막 없으면 그럼요. 난리 나는 것처럼 금단 오잖아요. 금단 올 것 같아요. 네, 금단도 오고 이 핸드폰이 더 아이들한테 취약한 이유가 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인생에서 주시 불안이라는 게 제일 심한 나이거든요. 주시 불안. 예, 이 주시 불안이라는 거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마치 모두가 나를 아는 것 같고 맞아.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맞아.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아무도 안 봐, 근데. 한두 번쯤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약간 뾰루지 나거나 머리 기름지면은 집 앞에 마트에 엄마 심부름도 안 가거든요. 안 가죠. 그게 주시 불안 때문인데 그래서 모두가 나를 주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좋아요 수나 이런 데 더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파민 막 정말로 펌핑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다 보니까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이 되죠. 그래서 감정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지고 근데 거기에 이런 SNS 같은 것들은 아예 설탕을 드립다 붓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게 어려워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르면 엄마 나만 친구 없어요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 나올까 봐. 네네. 또 적당한 소통은 또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말도 진짜일까요? 그 쇼츠가 더 도파민이 확 올라간다. 네네네. 그 말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도파민이 펌핑이 되거든요. 재밌죠. 네. 근데 그 흐름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서서히 분출이 되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모든 게 바로바로 분출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량이 펌핑이 되는 거라서 네. 금방 또 고갈이 되고 그래서 또 찾게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또 읽고 싶다, 또 읽고 싶다 이런 건 안 되는데 쇼츠는 정말 끝없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쇼츠는 약간 아무래도 그게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쇼츠는 봐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또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춘기잖아요. 처음 사춘기를 맞이하는 엄마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뭐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제일 어쩌면 잊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사춘기라는 게 모든 아이들한테 오는 게 아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언젠가 한 번 사춘기는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문제 있는 사춘기, 조금 더 지나친 반항, 일탈, 아니면은 뭐 도전적 행동 이런 것들은 전체 아이들의 25% 정도에서밖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상식 수준에서 이건 좀 과하다 이러면 이 아이의 마음 자체가 편안한 상태는 적어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를 하겠고 그 다음에 사춘기라는 용어 아니면 중2병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네. 아이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냥 그 단어만으로 다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사춘기 때부터 뇌가 엄청나게 리모델링을 급속도로 해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네. 보내느냐. 그거는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먹는 게 뇌로 가죠. 이제 심장이나 뭘 뼈에 먹어야 가는 돼요? 것처럼. 그냥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인스턴트 이런 거 좀 피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먹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뇌를 갖다가 계속 예쁘게 재건축되게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여생, 이 성인기의 삶이 극도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로또 같은 시점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먹을 거리, 그다음에 수면 시간 이런 것들 잘 좀 조정을 해주고 수면 시간을 더 운동을 길게? 하게 하면서 길게보다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8시간을 잔다고 하더라도 4시에 자서 10시, 뭐 12시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뇌 건강에 좋지가 못해요. 그렇죠. 사람은 야행성 없습니다.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아시고 아이들의 수면, 그다음에 식사, 이렇게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는 게 현명한 사춘기, 예쁜 리모델링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네. 큰애가 그러면 네. 중학생 자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언제 사춘기가 왔다 이렇게 느끼는 신호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육아는 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서 정보야 많지만 또 내 자식이 됐을 때는 욱하는 게 이제 엄마의 심정이고 거짓말을 조금 시작을 해요. 그쵸, 그쵸. 그게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나만의 판단이 옳고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맥락인데요. 자기가 통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간섭과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러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원치를 않는 게 보여서 섭섭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오히려 부모랑 거리를 두는 게 좋은가 봐요. 어차피 거리를 개들이 둬요. 그죠? 그래서 같이 붙으려고 해도 네. 정말 이렇게 자녀 관계는 연인 관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이 조금 매달리면 멀어지려고 해요. 그래요? 네. 연애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 했는데, 근데, 우리 딸내미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잘하네. 안 해도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를 은근하게 점점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연애하듯이 하는 부분들이 사춘기를 제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너무 것 예쁜 같아요. 말이네요. 하여튼 오늘 너무 이렇게 미녀 정신과 소아 선생님을 만나 뵙고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땠었어요? 이게 정말 진부한 표현이겠지만 이것 말고는 진심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네. 참 영광이에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주제가 네. 너무나 좋고 세련되고 아. 힙한데 이런 공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나만의 멋진 언니란 뭐 이런 타이틀 같은 게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정말로 다들 멋진 언니라고 제가 칭하고 싶은데 약간 안타까운 점은 그 어머님들이요 본인들의 멋진 모습을 좀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의 멋진 모습들을 조금 더 다시 북돋아 드리고 어, 더 네. 멋지게끔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 중 하나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아,